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형사 절차에서 본인이 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술이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차들과 각 절차에서의 유의사항이나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피의자 신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특정인에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특정인을 이제 피의자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은 피해자의 고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단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인 조사나 다른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시킨 다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방법이 없고 어느 순간에 경찰에서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해야겠으니 언제까지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그때 꽤 놀라면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항만 잘 생각하시면서 경찰이랑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화를 한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사건 번호는 무엇인지, 고소인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실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도 결정하고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안 해주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나 무슨 죄명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장이나 고발장, 수사 의뢰서와 같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가 되는 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고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탈에 접속하셔서 경찰서랑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이메일로도 그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 일정을 정하시고 이때 변호인 선임 여부도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면서 보통 특정 일자를 정해서 이때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실 거면 본인이 그 일자에 출석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유를 주지 않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고 확인해보고 가겠다, 변호인 선임해서 일정 조율해서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경찰이 거의 대부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요구한 날에 본인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1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주니까요. 연락을 해서 일정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서 함께 출석하실 계획이면 변호사 일정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일단 일정을 확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직접 범죄 사실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내용은 증거로 남지 않고 제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전화 통화에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시더라도 그 인정 여부를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기면 되고, 경찰한테는 예전 통화 때는 범죄 사실이 뭔지 잘 모르고 제가 한 일이 범죄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한 거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먼저 전화로 인정을 해버리면 일단 수사관이 이 사람은 죄 지은 건 맞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범죄 사실을 인정할 거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처음에 인정을 했다가 다시 부인을 하려고 할 때는 경찰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또 경찰이 관련 사실을 몇 가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조사 때 자세히 답변하겠다 하고 전화로 답변하는 걸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셔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의자 신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피의자에게 따져서 묻고 캐묻고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구조인 것이지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나는 이러저러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열심히 말을 해도 그 수사관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네요. 집에 가십시오.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에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질문,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다 물어보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 다음에서야 신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답변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별도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의견서나 신문이 다 끝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그 직무가 형사사건을 조사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념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직무상 기본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쪽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마음도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는 질문이 공격적이고 치밀하고 따지듯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피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이나 쉬는 시간에 수사관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사관이 혹시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답변을 대신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수사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저도 예전에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동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답변을 하기 어려우셨는지 자꾸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 메모를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어떤 답변을 이렇게 요청하는 눈빛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답변 안 하고 메모만 했는데요. 수사관이 그걸 보고 제가 뭔가 메모를 통해서 답변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저보고 조금 뒤로 가라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뒤로 가라고 하는 거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지만 그런 걸로 다퉈서 수사관이 더 화나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살짝 뒤로 갔다가 이렇게 살짝 조금씩 다시 앞으로 와서 결국 옆에 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답변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답을 잘하는 건 어떤 걸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본인이 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잘 하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경우에는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처음부터 부인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려면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는지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범죄를 인정하고 나면 이를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 검사나 판사가 그 진술 조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폭행에 관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먼저 욕을 해서 자신도 같이 욕을 했고 피의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서 질문은 첫째, 피의자가 먼저 욕을 했는가? 두 번째, 피해자도 같이 욕을 했는가? 세 번째, 피의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나? 이렇게 세 가지 사실에 관한 질문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원래 아무 때나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피해자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질문이 다 끝난 후에 다 말씀을 하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피의자께서는 제가 먼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질문을 피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만 한다면 신문도 길어지고 수사관도 피의자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압축적으로 짧게 하고 부연 설명은 그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진술 위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어중간한 답변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답변으로 본인 추측이나 느낌은 배제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같은 질문의 경우에 피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부인하는 답변을 하려면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하고 부연 설명으로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조서도 깔끔하게 작성되고 수사기관이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휘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선후가 기억나지 않으면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피의자분들께 yes, no, 기억이 안 남, 요 셋 중에 하나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그 사람, 이렇게 애매한 진술보다는 날짜를 특정해서 2023년 3월 5일 무슨 가게 문 앞에서 신현승이란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보통 그 진술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요. 진술 조서를 보고 진술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검사나 판사가 그 진술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면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중에 어떠한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도 인정할지 말지를 생각해서 잘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온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피의자가 억지로 데려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앞 전제를 다 긍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전제에 들어간 사실 중에 CCTV에 나온 사람이 피의자가 맞는 것인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던 것인지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면 하나하나 다 부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죄명에 따라서 부인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어떠한 점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사를 받는 죄명과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가장 큰 부분이고 구체적인 예시는 향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신문에서 직접 다 답변해야 한다면 변호인은 과연 무엇을 도와주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사건 번호 확인, 죄명 확인, 범죄 사실 확인, 정보공개 청구, 조사 일정 조율 이렇게 수사기관과 연락해서 정해야 할 것들을 다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의자 신문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요. 범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을 근거로 부인할 것인지 신문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 신문 사항 등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중에는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쉬는 시간 등을 통해서 답변 방향에 관해서 조언 드릴 수 있고요.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거나 불법한 조사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석을 해서 신문 내용을 들어보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무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할지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합의 사항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해자분들은 피의자와는 직접 연락하는 걸 원치 않아서 연락처 주는 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변호인한테만 연락을 주겠다는 조건으로는 승낙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 기본적인 유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서 어떠한 점을 생각하면서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소가 되고 또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건 수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는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정하셔야 할 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피의자 신문에서 세심하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분은 피해액, 공범 유무, 합의 요청, 면제 계획,
양형에 관한 근거 사실 등입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더라도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행위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범죄라서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행위나 피해액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대여금의 이자나 투자금의 수익까지 포함해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액은 실제로 처분행위로 이루어진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돈을 대여나 투자 목적으로 이체했다면 그 이체된 금액, 즉 대여 원금이나 투자 원금만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해금 손해배상의 채무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범을 여러 명 넣어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명의자까지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범행을 함께 했다면 공범임을 인정해야겠지만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사업장의 명의만을 빌려줬거나 하는 경우에는 명의자는 범행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피해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매우 크게 참작이 되므로 합의할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변제 계획을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동의해준 경우에만 그 연락처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관이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양형에 관하여 도움이 되는 사실 등을 이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도 매우 자세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신문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본인의 변론 취지를 잘 정리해서 그에 맞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보면 수사관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개략적인 경위,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 피의자의 답변을 탄핵하는 근거 제시 및 그에 관한 질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경중이나 혐의의 정도, 수사관의 개별적인 성향, 그리고 몇 번째 조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차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가족관계, 월수입, 종교, 신체적 불편함 등 피의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변제 자력 관련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수사관이 월수입이나 가족관계를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니까요.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이제 느껴지시면 월 몇백만 원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진술하셔도 수사관이 다시 캐묻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관이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해서는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피의자는 피해자와 2023년 3월경에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yes, no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는 언제 피해자와 알게 됐나요? 피해자로부터 돈 빌린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는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특정은 잘 하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말이 길어질수록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술들이 쌓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간결하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은 잘하는 진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 답변은 이제 간결은 한데 내용의 구체성이 전혀 없는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제가 2020년부터 A라는 회사를 다녔고 피해자는 회사의 동료인데 2021년 정도에 알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회사 명의랑 일자가 특정이 잘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간결하지 않은 답변을 생각해보면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피의자가 저랑 피해자는 매주 한 번씩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고 가족끼리 모임도 합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인데 마음이 잘 맞아서 중마고우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항상 이런 과한 진술은 나중에 본인의 사기죄 인정의 근거 사실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까 진술 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돈을 빌렸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피의자 본인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었는데 결국 집안 사정이 해결이 안 돼서 돈을 못 갚은 거라면 이는 이제 변제 자력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딱 맞고 필요한 대답만을 해야 하고요. 혹시 더 많은 답변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이 알아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답변하시면 됩니다.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개략적인 경위에 관해서도 본인의 의도나 목적 같이 내심적인 부분은 최대한 진술을 자제하고 사실적인 경위에 관하여만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제가 2024년 몇 월경에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그 다음 주에 제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000000으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체 일자나 이체 방법 등은 어차피 수사가 이루어지면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진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빌려달라고 말할 때 본인이 전화로 했는지, 카톡으로 했는지 이러한 진술 등은 나중에 사기죄 성립 여부나 증거 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그때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하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조사 처음에는 수사관이 일단 피의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열린 질문을 하는데 피의자는 처음에는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긴장하고 있다가 말을 조금씩 하면서 수사관이 이제 계속 들어주는구나, 편하게 진술해도 되는구나,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진술 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간략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서 어떠한 점을 생각하면서 피해자 신문에 대비해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초반에 질문에 간결하게 답변하고 잘 넘기시면 수사관이 사기죄의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시고 가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제 객관적인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손해,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구성 요건인 고의, 불법 영득 의사가 모두 인정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 행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처분 행위는 피해자가 돈을 넘겨주거나 땅을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속아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기망과 무관하게 처분을 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상해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구성 요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고의와 타인의 물건이나 이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인 불법 영득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죄 성립을 이제 부인하겠다고 정하신 거면 이러한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이런 것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없다고 다툴 것인지 정확히 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처분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 자체가 잘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고의, 불법 영득 의사를 주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 요건 중 일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을 다툰다는 점에 관한 일관성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어느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인지에 관한 일관성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구성 요건 중 어느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답변해야지 하고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이 구성 요건 중 기망행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처분행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고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피의자로서는 지금 수사관이 하고 있는 질문이 구성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질문인지 잘 캐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인하기로 정했으면 부인을 하고 인정하기로 정했으면 인정하는 답변을 해야 조사가 수월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여금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용도 사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도 사기는 이제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자금을 빌리고 실제로는 사업 자금을 안 쓰고 개인적인 용도로 그 대여금을 사용하면 용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용도 사기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려면 실제 대여금이 처음 말한 대로 사업 자금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말했거나 아니면 용도를 말하지 않고 대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본인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피해자와 금전 거래가 많아서 과거에는 사업 자금으로 빌려 쓴 적이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기망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을 했다면 수사관이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렸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고 하고 빌렸다 이렇게 단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뭐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지, 돈을 빌릴 당시 회사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 중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지금 사업이 어렵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문자를 제시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로서는 이 질문이 본인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단호하고 정확하게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그 다음 달에 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라는 답변과 함께 회사의 계좌 내역을 이제 보여주거나, 피의자가 보낸 문자는 대여를 할 당시에 문자가 아니라 예전에 다른 돈을 빌릴 때의 문자라는 답변 등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시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다투는 부분과 관련한 질문들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다투는 부분에 관한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와 관련해서는 각 행위의 일자를 잘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처분행위를 했다는 그런 관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전이나 그 당시에까지는 기망행위가 존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모두 처분행위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인과관계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또 다른 대여금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변제 자력에 관한 사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은 피의자가 언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대여를 할 당시에 변제 자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제 자력은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있다가 그 이후에 회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변제를 할 능력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뭐 내년에 매매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어서 이를 설명하고 빌렸는데 나중에 매매대금을 줄 다른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았고 뭐 그 결과 변제를 못했다면 이는 변제 자력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잘 설명하면서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도 언제 말한 것인지 시기를 잘 특정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령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사 참여를 하기 전에 의뢰인분들께 많은 것을 말씀드리진 않고요. 본인이 다투는 것 두세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그에 관한 답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꼭 기억하실 점을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시면요, 혐의를 다툴 말지를 정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어떠한 부분을 다투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다투는 그 구성 요건 부분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이를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다투는 취지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술을 하실 때 자신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 이런 것에 관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해서 진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